반갑습니다. 고만수입니다. 아이고, 날씨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아, 죽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어디입니까? 오늘 뭐 어디 40도까지 올라갔다던데. 그, 또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또 동영상을 또 하나 올립니다. 그, 오늘 올릴 거는,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블로그에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보면 안녕하세요, 고만수 박사님. 유튜브 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열심히 보라고 하셔서 우연히 박사님의 삼상곡 책을 보게 되었고요.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니는 도서관 규모가 작아서 책이 한정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책 하나 좀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국토 도시계획을 알아야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도 그렇고, 김수현 수석님의 부동산은 끝났다도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데 책을 많이 보고 싶은데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튜브 강좌도 잘 보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가이 브러쉬 19님입니다. 그래, 책을 요즘 정말 책이 많이 나오죠. 책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또 책을 쓰셨다고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제가 또 보는 책도 있고 있습니다. 책은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뭐가 하나 남아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많은 책을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제 도서관 서재 책을 봐도 확대를 시켜도 전번에 그 책 목록 봐도 제목이 잘 안 보인다고 해도 확대시켜도 잘 안 보일 겁니다. 저기 전번에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원래 제가 사무실을 저번 11월 달입니까 옮겨가지고 책을 뭡니까, 잡지 같은 것들은 많이 이렇게 버렸어요. 버리고 요즘은 단행본하고 중요한 책들 제가 공부했던 걸 이렇게 남겨놨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저번에 회원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해서, 사실 이 책이 잘 안 보여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절판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 그 330 강의에 어떤 강의를 330 강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모티브를 얻게 된 책입니다. 이거 많이 걸리적 세금 내라고 재산세 잘 땡내라고 걸리적거립니다. 아이고. 제가 편집을 잘 못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뭐 중구난방인데요. 뭐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뭐 부동산을 입문하신 분도 당연히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를 알아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반복되는지를 압니다. 칼 막스가 그 얘기를 했죠.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우리가 부동산이 전복을 시키면 역사는 되풀이되면서 이제 한번 부동산이 침체가 됐다가 다시 또 부동산이 화랑기가 됐다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58년간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정말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을 차지하지만 제가 항상 오늘도 강의했지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정책이 받쳐주면 그러니까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바람이 뒤에서 불어서 나의 기록이 잘 나오는 것은 오로지 이제 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운이죠. 그 운이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 한 몫을 해준다. 또 이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서 맞은편에서 맞바람이 분다. 맞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는 정도가 아니고 태풍이 몰아친다 그러면 그 성적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 어떤 파도, 그런 흐름을 탈 줄을 안다라면 부동산 투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파도는 대외적인 경제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그러한 영향력이 끼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것이 제가 공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얻게 된 것이 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우리 그 부동산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나와서 지금은 또 한 10년이 흘렀죠. 그러면 부동산 50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좀 더 땡기면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가 어떤 그 전후 복구의 어떤 결과물 전후 복구의 6.25 전쟁에 한국 전쟁에 복구를 하는 폐허가 된 전 국토가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이라고 봤을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가 알아보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책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이 책 말고도 몇 가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이 보시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게 큰 챕터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허와 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정책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어떤 그런 큰 챕터가 있습니다. 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다 하기에는 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보습니다. 뭐 여러가지 사건들이 다 나오는데요.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주택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클 때는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기 자금 유입이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면 이를 억제하는 식으로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부동산 정책은 경기 의존적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미분양 사태가 빚어질 경우 융자 제도 등을 통해 구입 능력을 높여서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수단으로 능력 있는 자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해왔다. 양도소득세를 국가에서 안 받겠다라고 하면 큰 어떤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30 강의 들으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도 저희 어딥니까 창원이나 이렇게 거제, 울산, 뭐 경북 쪽 이런 또 충남 쪽 이렇게 미분양 사태가 경기 일부 지역 미분양 사태가 이렇게 미분양이 아니고 미입주죠. 여기는 이제 표현이 약간 잘못됐는데 미분양이 결국은 미입주, 미분양 뭐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조금 틀리죠. 입주할 때 완전 엉망진창이 되게 되면 악성 미분양, 중공업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돈을 많이 빌려줘서 주택 구입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또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줘서 이제 앞으로 양도소득세 몇 년 동안 안 받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받으세요, 하세요 하면 가진 자, 돈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사게 되는 폐단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경기 조절이라는 다소 상충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클을 시소 타듯이 오가며 부동산 10년 주기설이란 세간의 공식을 만들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온갖 저항과 좌절과 유혹 속에 시장의 기초 질서를 다루는 제도적 장치와 근본적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현상을 타개하는 대증요법이 되어버린 데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딜레마가 자리 잡고 있다. 뭐 사실 여러분들 공부 조금만 해보면 아시죠?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왜냐하면 한정된 재화죠. 부동산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에 누구나 가지고 싶은 만큼 공급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공급을 사실은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왜? 부동산 자체의 특성 때문에 부증성 늘어날 수가 없고 부동성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은 계속적으로 소유의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런 결과로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온 전국이 다 오르냐? 그렇지는 않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67쪽에 보면 2006년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고 불안 심리가 커진 데 따른 심리적 요인이 크다.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면 재건축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 집값이 뛰고 규제를 늘린다고 하면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오르는 형국으로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이 바로 이것이다. 맞죠? 작년 파리 대책 끝나고 나서 똘똘한 채로 재건축 못하게 하니까 가격도 올라가 버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때까지 이어왔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그러한 신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도 이어질 거냐의 문제는 정부 당국자나 또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역사는 이때까지 근 58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60년부터 2018년 현재라면 최소한 58년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는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많은 이제 변화가 계속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부동산 정책의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정부의 집권 여당이나 집권하게 되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강요들은 결국은 어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표를 의식할 수 없는데 요즘 이제 거의 자가수요 집이 있는 사람이 한 54%가 돼요. 54% 되는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는 것을 과연 용인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는 표로 직결된다 말이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론적 유토피아 정책을 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방안이 계속 마련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지 않을까. 저는 다소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체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한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분양가를 획일적으로 규제해도 부작용이 발생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획일적인 분양가 규제로 공급이 위축된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당시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1983년에 정한 분양가를 1989년까지 유지했다.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이 25.6%에 달했는데도 주택가격을 강하게 억누른 결과 1980년대 말 부동산 대란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됐다. 억누르면 결국은 나중에 제가 상상공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단기간에는 정부 정책이 이길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수요와 공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눌렸던 어떤 그런 그 상승 욕구를 스프링을 누르듯이 눌렀다가 그걸 어느 순간 탁 놔버리면 팡 튀어가는 스프링이 튀어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불황이었다. 이게 왜 그래요? 오일 쇼크죠.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굉장히 부동산이 침체였죠. 원유 파동과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시절이었다. 여기에다 1978년 88 조치까지 겹쳐서 주택 경기는 침체일로를 겪었고 미분양 아파트도 속출했다. 자, 미분양 아파트 속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부동산 가격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또 부동산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도세 인하 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결과적으로 필요에 의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는 여러 번 있죠. 저기 김대중 정부에서도 IMF 구제 금융을 받고 나서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집값이 너무 폭락을 해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어떤 정부에서 부양 정책을 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좌우가 없습니다. 그 정책은 거기 상황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188페이지. 실질적인 부장가 통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시중이 돈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자 시세의 차익을 노린 투기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연하죠. 시장이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예가 1982년 11월 초에 문제가 된 개포 프리미엄 사건이다. 복부인과 부동산업자의 결탁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값 8,800만원에 아파트값이 8,800만원인데요. 프리미엄이 4,500만원이 붙었습니다. 요즘 한 10억씩 하죠, 서울에. 프리미엄 5억 붙은 거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이 사건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불과 4년 전 아파트 프리미엄이 400만원 정도였는데, 한 달 전 프리미엄이 1,600에서 1,700만원 가량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사이에 3,000만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엄청난 급등세죠. 당시 인류회사 고천부장이 15년 근무하고 받는 퇴직금이 2천만원의 수준이었으니까 서민의 헛들값은 대단했다. 그럴 겁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다는 얘기죠. 그 상황이 된다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희소하니까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은 희소하니까요. 누구나 돈만 벌면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 하니까요. 203페이지. 민간 택지 아파트까지 분양가 산재를 도입하면 분양가가 낮아지고 실거래가와 분양가의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존 추첨제로 청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당첨 기회가 낮아져 실소유자에게 싼값 아파트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실소유자에게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분양가 상한제 취지는 무색해지는 셈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분양시장이 엄청나게 뜨겁죠. 그저께 며칠 전에 광명도 그렇고 뭐 그 광명을 제껴놓고 강남 쪽에 보면 허그에서 분양가 규제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거 청약 당첨만 되면 엄청나게 프리미엄 붙는다고 하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전이나 지금 똑같다. 뭐가 틀려졌습니까? 똑같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결과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린다? 아니죠. 더 투기장 만드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읽고, 한 가지 두 개? 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재밌습니다. 이게 역사가 히스토리 정말 재밌어요. 266페이지를 보면 우리 참 이거 제가 강의할 때마다 나오는 엄마아파트. 대치동 엄마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스타로 등장한 것은 이때였다. 엄마아파트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아파트에 밀려 시장에 관심을 끌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평수만으로 구성된 오래된 아파트라는 점,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엄마아파트 34평이 2001년 11월에는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근처 우성아파트가 같은 가격이었다. 그런데 어려운 수능, 불수능 여파가 몰아친 2002년 12월에는 가격이 4억 2,500만 원으로 한 달 사이에 4,500만 원이 훌쩍 뛰어 올랐고요. 이때 월급 얼마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데요. 79년 12월 입주 당시 2,139만 원에 비하면 정말 가공할 수준이다. 지금 16억 하죠. 16억 좀 떨어져서. 분양가가, 엄마 아파트 분양가가 2,139만 원이었답니다. 1988 2에 보면은 엄마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했다라고 그거 나옵니다. 이는 재건축 기대 효과도 있겠지만 전국 최강의 사교육과 공고육 여건의 프리미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는 평가가 많다. 대치동이죠. 엄마 아파트. 자,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그런 어떤 뭐 이제 과학고나 뭐 이제 특목고 없애고 결과적으로 수능도 평준화 시킨다고 한다면
결국은 변별력이 떨어지면 암만 그래도 결국은 뭐 수능 만점 맞는 사람이 잘 되겠죠. 그리고 또 어찌됐든 죽으나 사나 내신 가지고 갈 거고요. 뭐 내신 1등 계속하고 수능 만점 맞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어찌됐든 공부를 하려면 지원자 스스로, 저도 지금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이고 뭐 혼자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혼자 인강 틀어놓고 공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쉽지만 344페이지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역 간 불균형 개발,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부 지역의 만성적인 주택 부족을 야기한 데다 지나치게 낮은 보유세로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미흡한 제도와 정책은 우리 사회에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건 없습니다. 불로소득이 어디 있습니까? 근로소득만 근로소득이고, 삽질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게 좋은 소득이고, 삽질을 하지 않고 돈을 번 소득은 나쁜 소득이라 그러면 마크 저크버그나 또는 김건모 같이 또는 나훈아 같이 노래 잘 만들어 놓고 평생을 갖다가 몇 천만 원씩 저거 받으면 그건 불로소득 일 안 하잖아. 가수면 계속 맨날 가수 노래만 불러가지고 받아야잖아.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불로소득, 근로소득이 아니고요. 근로소득은 예전에 농경시대 때, 농경사회 때, 그때는 삽질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삽질을 해야지만 먹고 삽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삽질이 아니라요. 머리 쓰는 일. 예, 그렇습니다. 머리 쓰는 일로 돈 법니다. 다 불로소득이네, 그냥. 그게 아니고요. 합법적인 소득이냐 불법적인 소득이냐만 있습니다. 정당하게 벌어들여서 세금 많이 내라면 세금 많이 내면 되죠. 세금을 많이 걷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합니다.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라, 당연하죠. 근데 많이 벌은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남을 못 살게 굴었다고 한다던가, 서민들은요, 특별하게 어떤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집값이 떨어져도 안 사요. 계속 떨어지면 계속 떨어질 거 생각하고, 디플레이션의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부동산 자체는 결국은 이거 어차피 자기가 사지 않는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나쁜 점만 가지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배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배 아프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영상 매매 전세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오르는 데는 오르지만 가격 떨어지는 데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샀으니까 이익 받잖아요. 거기 놀려 있는데 집이 지금 마이너스 4천만원 5천만원 계약금 포기하고 거기다가 얹어주는데 천진데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손해본 거잖아요. 다 손해본 거.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잘했다 안 하잖아요. 그래, 다 그러잖아요. 그래, 꽃이다. 댓글 봐보세요. 잘 꽃이다, 그렇게. 돈 날려먹으니까 아주 고소해 한다는 거죠. 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까먹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345페이지. 역대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불패 신화에 불길을 키우는 연료 구실을 했다. 과열기 때는 규제를 강화하고 침체기 때는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경기 진작 효과가 큰 부동산 시장을 만지작거리는 방식으로 수십 년을 반복하다 보니 투기꾼들은 아무리 강한 규제가 와도 조금만 기다리면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규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을 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경기 조절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 공급 체계가 구조적으로 민간 투자 자금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 투자로 안 하고요. 싱가포르나 저쪽 북유럽처럼 다 그냥 국가에서 한다.
국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돈이 없잖아요. 땅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인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사실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고 직접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핸들링하는 지금 뭐 김수혁 사회수석님 이 책도 하지만 이분들도 사실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왜?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정말 똑똑하거든요. 풍선 효과라고 하기지만 어떻게든지 그걸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정부 정책이 이게 200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뭐가 변했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바뀌어질 거다. 글쎄요. 임대주택 강제 등록까지 만약에 한다면 강제 등록하면 완전 독배를 마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은 비과세 받기 위해서 사람들 자기 살던 집 말고 나머지 집은 전부 다 임대 등록을 했을 때에 그랬을 때에 10년 동안 잠잠하겠죠. 5%밖에 못 올리니까. 그런데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는 거. 근데 나중에 10년 후에는요. 집이 그동안 공급도 안 될 뿐더러 이제 억눌렀던 스프링이 팍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후폭풍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한 사실들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이랬구나, 이렇게 과정을 겪어왔거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거 사서 좋고 저거 사서 좋고 여기 물량이 없고 저기 물량이 있고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가가 좋냐, 토지가 좋냐, 아파트가 좋냐, 돈만 있으면 이거 살 텐데 어느 지역이 좋더라, 어디가 개발 호재가 있더라,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을 이렇게 정부 정책에 한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그림을 부동산 정부 정책만 가지고 본다라면 이 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은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